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단상에 섰더니 막 목이 잠기네요. 김인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 시의원 송재혁입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원론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의무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의무교육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헌법에서 규정되었듯이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무교육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보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무가 강조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권리이자 의무라고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권리이자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이고, 부모가 아이를 일정한 연령이 되었는데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국가에 대한 의무는 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국민의 의무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학교에 반드시 보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반면에, 국가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와 교육청의 의무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아이들이 차별 없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리고 교육청은 균형과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 교육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의무 교육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 학교 안에서의 아이들은 부모의 능력이나 외적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공부해야 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의무 교육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교육청이 행하는 교육 정책과 다르게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자치구마다의 교육 환경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등학교까지 학교 급식을 확대 실시할 때 실제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사는 강북 지역의 자치구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용어가 이제 무상급식 이렇게 가면서 약간 그 복지 차원에서 시혜적 의미를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시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그 오맹이랄까 이런 것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급식에 대한 용어가 무상급식이든 학교급식이든 의무급식이든 그것이 안고 있는 의미하고 다르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매칭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자치구가 분담해야 될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자치구마다 그 경제적인 부담 능력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정작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은 스스로도 자치구에서 예산 지원해서 급식을 시행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으로 전환이 되어 왔고, 강북 지역에 있는 자치구는 그 매칭 사업을 예산을 충당하고 나면 다른 사업들을 시행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대상 학교도 많고 대상 아이들이 많은 강북 지역에서 학교 급식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정작 반대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숫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실제로 이 각 그 구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그 재정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자치구마다 그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자치구의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서울시의 25개구 중에 A구와
비구를 비교한 겁니다. 그 구청장님의 그 의지에 따라서 이 교육 비용을 더 많이 책정할 수도 있고 구청장의 좀 적게 의지에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예. 특정한 구는 지속적으로 200억 가까운 예산이 해마다 편성되고 있고 다른 강북 지역의 자치구는 많아야 30억, 40억.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극한 경우입니다만은 10억이 안 되는 예산을 자치구의 교육 지원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의 학교들마다의 균형이 교육 환경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양극화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로 제가 학교 현장을 확인해 보면 그런 차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실제 아까 급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구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서울시나 교육청이 80%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몇몇 자치구는 아주 반색을 할 일이고요. 20%만 자치구에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도 20%가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난색을 펴는 자치구가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교육이 갖고 있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이와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책무가 국가와 교육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실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마다 매칭으로 사업을 전환합니다. 그 결과는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교육경비 예산의 차이에다가 교육청의 사업들도 매칭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자치구마다의 교육 환경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까 그 학교급식은 말씀은 드렸고요. 그 입학준비금도 그런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학교의 인주잔디를 한 재작년까지는 유해성 논란 때문에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환경부에서 검사의 결과도 나오고 이제는 원한다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일선 학교에 있는 운동장의 잔디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금 깔고 있는 거지요. 예, 매칭 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네. 또는 교육부의 특교 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교육부의 특교는 교육청의 의지와 관계없이 교육부의 신청해서 받는 사업이고요. 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기본적인 기조가 매칭으로 정해진 거죠. 그거는 교육감님이 오시기 전에 조희연 교육감께서 제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하는 학교는 많고 교육청의 예산은 제한적이니 5대 3대 2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교육청이 5, 서울시가 3, 자치구가 2 정도로 하면 좀 더 많은 학교에 잔디를 깔아줄 수 있겠다 하는 제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5대 5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교육청이 5, 자치구에서 학교 지원 예산을 5를 반영해주면 그래 잔디 깔아줄게. 그런데 자치구가 능력이 안 되면 그 학교는 못해. 이게 지금 교육청이 갖고 있는 기본 기조 아닙니까? 기본 기조 맞습니다.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현실은 제가 보니까 그 교육 자치구의 경제적인 부담 능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치구청장의 의지로 결정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의지가 반영되는 거고요. 예. 기본적인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의지만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195억 대 9억 원이라는 차이가 의지만 있으면 저 9억 원이 195억 원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바라는 거는 지자체마다에 가지고 있는 자주 재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체장은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있지요. 하지만 교육청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환경을 충분히 개선하고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매칭으로 5대5를 붙이는 것, 이거는 점점 더 양극화를 초래하는 거지 균형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의무교육의 취지를 살린다면 지금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많은 중요한 사업들의 매칭 사업들은 뭔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인조잔디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13년부터 19년까지 개별적으로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인조잔디를 깐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조잔디는 일정한 수명이 있기 때문에 교체 비용이 있어야 하고 또 신규로 이제 인조잔디를 까는 비용이 끄는 거로 구별되지요. 근데 교체 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청이 상당한 정도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불균형이 지속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건 그런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특성을 교육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냐, 그리고 실제 사업으로 실행이 되는 거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유의하고 있고,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면 이 25개 자치구를 어떤 방식으로 스케일링 할 것인가가 그래서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 끊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런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교육청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매칭 사업이 합리적인 듯 하지만 불균형한 상황에서 동일 비율로 매칭 사업을 진행하는 것, 예. 이거는 지역별로 교육 환경의 차이를 점점 벌어지게 해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계신 동안에 어쨌든 이 매칭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드리는데 그러실 용의가 있는 거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시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오세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이렇게 뵈니까 좀 남다르네요. 제가 조금 있으면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 3년여 전에 시정 질문하고 그동안에 대표 연설 5분 발언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겠지만 학교 잔디와 관련해서 혹시 조희연 교육감 계실 때 서울시와 매칭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제안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이 없는데요. 네. 아니 없으실 수 있습니다. 실무자 선에서는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지금은 과거의 조희연 교육감의 제안은 5대 3대 1로 하자. 그러면 자치구의 부담을 그나마 좀 줄일 수 있으니 이런 거였는데 서울시가 빠지니까 5대 5로 교육청과 자치구가 매칭으로 자꾸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북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잔디를 깔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 9억이면요. 한 서너 개 학교 예산 지원해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학교에 잔디를 깔아주는 사업에 동참해볼 의지 있습니까? 딱히 이 사업 하나에만 한정을 하면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게 형평에 맞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그 교육청 예산과 저희 예산의 그 상황을 바탕에 두고 판단을 해보면 뭐 교육청에서는 자꾸 교육청도 어렵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교육청 예산은 서울시 예산에 비해서 훨씬 더 여유가 있는데. 네, 시장님 이거는 그냥 제 예상했던 질의는 아니고요.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고 전 체계적인 틀에서 좀 더 살펴보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과거에 한강버스 진수식 때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주 크게 서운해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그때 그 내용을 보면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좀 따질 건 따지고 축하해줄 건 축하해줘야지 이게 그렇다고 현장에도 안 오냐 뭐 이런 내용이셨는데요. 뭐 다른 맥락에서 보면
이번 그 국민 임명식 때 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불만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거꾸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은 뭐 따지면 되지 그 자리까지 가지 않는 게 맞느냐, 네, 이런 생각이 거꾸로 듭니다. 네, 그냥 여담을 드리는 얘기인데요. 뭐 상황이 다른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서운해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뭐 그 국민 임명식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행사 자체의 취지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아니, 뭐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건 진수식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따질 건 따지고 축하해 준 건 축하해 줬어야죠. 시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년 전에 시정 질문을 할 때 그 서울의 온난화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될 것 같아서 동영상을 잠깐 편집해 왔는데 보시고, 불편하시겠지만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IPCC 6차 보고서가 지난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 5차 보고서와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넷제로 2050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죠?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네. 기후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뭐 이게 요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2050입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20? 구체적으로 왜 2049년이 아니라 50년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죠? 지나치게 공격적인 목표를 이상적으로 잡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지키려면 대한민국 경제는 아마 상당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2050과 계속 같이 거론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5도씨입니다. 네. 1.5도씨에 대한 의미는 아십니까? 예, 2도씨가 아니라 1.5도씨로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그런 수치를 가지고 너무 글쎄요. 그 논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수치의 장치이긴 문제가 하지만 아니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 환경의 문제입니다. 네. 1.5도씨의 의미가 뭡니까? 1.5도씨 무슨 기준으로 1.5도씨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1.5도씨의 기준은 산업화입니다. 산업화까지는 온도가 서서히 지구가 상승하다가 산업화 이후에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5차 IPCC 보고서가 나왔던 2014년도에는 산업화에 대비해서 0.8도가 올랐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2050년이 되면 1.5도씨 지구의 온도가 상승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구 곳곳에 많은 재앙이 예상되는 겁니다. 서울의 온도는 이것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제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아니, 제가 뭘 여쭤봐야 되는데 서울시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뭘 아셔야 여쭤볼 텐데 어쨌든 중앙정부는 6차 보고서 이후에 NDC는 뭔지 압니까? 예.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2050에서 중앙정부는 2040으로 나아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질의는 그러면 서울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어떻게 2050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2040으로 전환할 거냐 하는 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대답하실 수 없겠군요. 저는 사실상 목표 달성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아니, 목표 달성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의 기후환경 대응 정책을 여쭙는 겁니다. 네, 느낌이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때와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2050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목표여서 대한민국 경제를 아주 고통스럽게 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1.5도라고 하는 건 수치 아니냐, 너무 수치에 연연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좀 공부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공부는 좀 하신 겁니까? 오늘 물어보신다 그래서 수치를 좀 외워왔습니다. 네네. 아니 뭐 수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왜 자꾸 2050과 1.5도를 수치를 보는지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2050이라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는 건 한국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어떤 거지요? 2050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여러 가지 무리스러운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렵겠다 하는 게 또 우리 모두의 솔직한 인식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님 목표는 항상 현실보다 조금 높게 잡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요. 그거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거다라는 표현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주 고전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알리백이라고 아시죠? 전전 대선 때 한참 논란이 됐던 알리백. 알리백이 중요한 거는 스스로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에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탄소 중립은 비용이 아니라 하나의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네.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아시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탄소 중립에 참여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수입조차 하지 않겠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요, 왜 이거를 산업과 경제와 기후 환경을 3분법적으로 잘라내서 생각을 하시는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능력을 키워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 하는데 서울에서는 일단 공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건축물 부분과 교통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뭐 제로 에너지 빌딩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형 건축 또 신재생 에너지의 지열을 비롯한 수요를 비롯한 알겠습니다. 활용 이런 거에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지난번 질의 때는 시정 질문 때는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었었는데 그때는 말씀을 참 많이 아끼셔서 제가 좀 답답했던 적이 있고요. 오늘은 꼭지가 좀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한민국 경제를 고통스럽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는 만만치 않고 그리고 우리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서울시도 최대한 해보겠다 이런 정도를 이해하면 네, 되겠습니까? 그럼요. 네. 서울의 온도 변화입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죠. 저기 1908년부터 시작을 한 건 우리가 근대식 기상 관측을 시작한 해가 1908년입니다. 그해 서울의 온도는 10.4도였죠. 서울의 평균 기온입니다. 2000년도에 12.7도로 올라갔고요. 작년에 14.5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그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은 더워서 힘들어하고요. 더위를 피해서 에어컨 앞에만 있던 분들은 냉방병에 걸려서 힘들어했던 한 해가 올해입니다.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 사이 한반도의 온도는 1.8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908년도 이후에. 그렇게 보면 서울의 온도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서울의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네, 좀 뭐 뉴스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뉴스 정도 보셔서 될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폭염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기후 대응 정책
저 온도를 낮추기 위한 서울의 정책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일 보편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은 녹지 확충이겠죠. 그 외에 요즘에 또 기억나가는 것은 건물 옥상에 그 열 반사 칠을 해서 네. 온도를 낮춘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로에 물을 뿌린다든가. 많은 정책이 있지요. 많은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을 보면 정책의 목표가 지난번 답변에서 오세훈 시장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여전히 서울시가 설계하고 잡은 목표도 낮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후 정책을 제안하고 설계하고 진행했던 사람들과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고 다시 뭔가 검토해서 반영하고 순환시켜야 되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정책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히 우리가 기후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목표에 이르지 못했으면 원인을 찾아서 다시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서울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후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 기구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거절까지는 아니고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면은 녹색이가 있고 탄노기가 있고 여러 가지 그걸 챙기는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니죠. 저희 서울시의 실국 본부에 별도의 실행기구를 만들어달라는 취지셨던가요? 네.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환경본부가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요. 거의 반수가 1년을 근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80%가 2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책임지고 어떤 일을 하지 않고요. 목표를 설정할 때도 그럴듯하게 목표를 설정해야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그 목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자꾸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검토는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사회경제적 약자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에도 굉장히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실 때 적극적인 기후 대응이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같이 기후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약자 동행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깊이 살피고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약자의 동행을 추진하는 오세훈 시장님의 사업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약자의 동행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화수분이 아니니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 안에서 시장님이 원하는 추가적인 사업들을 계속 붙여가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검증돼 왔던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그 약자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약자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시리즈로 테마별로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1편입니다. 오늘이 그 강북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현황입니다. 지하철역 현황이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지하철 그냥 탈 수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네. 네. 근데 지하철만 그냥 탑니다. 버스는 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서울은 그렇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사정에 따라서 버스까지 지원을 해주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고 공교롭게 서울에서도 한 3개 구 정도는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서울은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지하철만 타면 100% 지원을 받는 겁니다. 버스를 한 번만 환승을 하면 지하철 돈을 내지 않고 탄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1,550원이고요. 버스는 1,500원, 1,600원 그렇습니다. 환승에 대한 할인도 없습니다. 한 번만 버스로 갈아타면 그분은 지원을 하나도 안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강북 3구를 보시면요. 그 면적 대비해서 인구는 많고요. 고령화 비율은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지하철 노선과 역은 상당히 작은 거예요. 강북 지역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남 지역에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강남 지역에 65세 이상 된 분들은 지하철만으로도 교통수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강북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저런 상황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30분 정도는 걸어가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비용이 좀 덜 들어도 그냥 돈 내고 환승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 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더 부담을 지워주는 것 보면 대표적인 약자 소외 정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선해 볼 요인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검토를 했었죠. 지난번에 제 기억에 대구에서 아마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2, 3년 전에 홍준표 시장님이 대책을 내놨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검토를 했다가 이제 역시 재원 문제 때문에 주춤해졌고요. 다행인 것은 지금 대중교통 전체의 그 요금 부과 체계를 비롯해서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정책을 신정부 지금 새로 출범한 정부가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더라고요. 최근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지하철까지 연결을 해서 기후동행 카드와 유사한 대중교통 체계를 수도권 전체 내지는 전국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버스까지를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비슷한 제도입니다만은 하나는 종액제고 하나는 정률제로 되어 있는 그 기후동행 카드와 K패스 이거를 절충한 형태의 새로운 시스템을 이번 정부가 조만간 성안을 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것도 아마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 임기 중에는 해결되기가 참 어렵겠네요. 한 번 더 제가 하시면 오늘 들은 바에 의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논의 중이라는 얘기죠. 그건 정부의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은 서울시는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한된 예산에서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쓸 거냐는 사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에서 그동안 이런 부분들은 계속 빠져왔다는 거고요. 이러한 예가 이 강북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잠재되어 있어서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상당한 아쉬움과 이의를 좀 제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좋은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네.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의 이런 정부 부담분을 높이는 그런 트렌드가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엔나에 가서도 1년 쓰는 그 대중교통 요금을 365유로로 아예 그냥 못 받았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복지 대상 어르신의 기준을 65세를 보는 게 적정하냐? 뭐 저도 도래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미 제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안에서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강북구에 산다는 것 때문에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러니까 지금 개선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련해야 될 걸로. 그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제도가 아니고요. 그 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중교통 전체의 비용 부담을 그 교통복지 측면에서 대폭 부담을 낮추는 그게 정률제가 됐던 정액제가 됐던 그런 추세가 전 세계적인 도시들이 지금 그거는 이제 전 시도하고 세계적인 추세이고 네. 그 추세에 맞춰서 정부는 검토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는 그와 관련된 계획은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서울시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만 해주셔도 됩니다. 국제적인 추세 그리고 중앙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 있는데 겹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임기 중에 중앙정부가 하든 서울시가 하든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균형 발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 질의는 이 다음 시정 질문 때 다시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정과 상생의 균형 도시 잘 아시나요? 네. 네, 뭐죠? 강남북 균형 발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다시 강북 전성 시대라고 하는 서울시의 정책. 그거 아니고요. 그 95년 이후에 조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맡고 30년이 지난 과정에서 거의 모든 시장, 거의가 아니죠. 모든 시장이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정책을 내놨습니다. 저거는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는 박원순 시장이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정한 사업명입니다. 밑에 거는요. 오세훈 시장께서 강남북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공정과 상생의 균형 도시를 슬로건을 내놓은 겁니다. 사업명입니다, 저게. 근데 조금 낯설어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로 혼용하다 보니까요. 저건 초창기에 쓰던 표현이고 후에는 다시 강북 전성 시대로 통일을 해서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되시고 나서요. 한 2년 정도 있을 때 저걸 발표하셨습니다. 발표하셨고 적극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 지금은 다시 강북 시대 하고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저 취임할 때는 어제도 노원 상계 지역 그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게 구체화된 게 없었는데 그동안 상당히 구체화됐는데요. 그거는요, 시장님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그거야 차량 기지 이전 얘기가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이전 부지를 30년 됐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는지는 전혀 평가를 안 해주시는군요. 아직도 면허 시험장 이전을 어떻게 할 건지조차도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그 창동에 창동 차량 기지가 이제 내년이면 진접에 조성이 다 끝나고 이제 내년부터는 옮겨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면허 시험장을 어떻게 할 건지조차 결정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과거의 시장 제가 차량 중에 기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어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처럼 적극적인 유인책을 냈던 시장이 있었나요? 그럼요. 박원순 시장 때는 네. 차량 기지 면허 시험장을 옮기기 위해서 MOU도 체결하고요. 서로 간의 논의 과정도 여러 번 거쳐서 거의 결정 단계까지도 갔었습니다. 시장이 바뀌신 이후에 그게 의정부 시장 바뀌고 오세훈 시장으로 바뀐 이후에 그게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서 아직까지도 가지 못하고 있는. 그건 좀 섭섭하네요. 네. 지난번에 그때 그 차량 기지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 유치 이벤트를 했을 때 국회의원님들하고 못 오셨을 때 굉장히 감동하고 돌아가셨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다 이런 시장님 제가 이제 25초밖에 안 남아서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문제와 요 다음 문제는 다음 시정 질문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이 잠깐 남았으니까 14초밖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정된 마치려고 했는데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